제가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재무와 사업 개발을 노벨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벨리티라는 기업명이 바이오테크 회사 이름으로서는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경영 철학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는 혁신적으로 그리고 경영은 품격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금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항체 약물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사이즈드라고 하는 저희 완전 인간 항체를 만드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리티와 관련해서는 네이키드 엔티바이를 시그널 링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링커 기술 프리사이즈 L이라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DAL 컨트롤의 사이버 스페시픽 컨주게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과질환이나 아니면은 항암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체 관련 약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프리사이즈 D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드 아이템이고요. 안과 치료제 NN2101이 있는데요. 망막 질환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도 있습니다. NN2101의 부족한 측면을 보충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NN3201이라고 해서 항암제, 리드 물질도 있습니다. NM2102과 NN3201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N2101입니다. 새로운 NTCKIT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망막 질환을 위한 것인데요. 지금 표준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VEGF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C킷을 저희가 새로운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망막 질환은 시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망막에 이상혈관이 생성이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t AMD가 저희 주요 적응증이고요. 당뇨병성 항황방부종이나 당뇨 망막병증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야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이 약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규모가 매년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VEGF 인히비터를 표준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나 룰센티스 그리고 브롤리스주막 같은 것들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리제너론, 로시 그리고 노바티스에서 각각 개발을 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치료제나 표준 치료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unmet medical needs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가 부진합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제들이 물론 망막 질환을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효능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에서 non-VEGF 인히비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용요법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ong-acting anti-VEGFI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동안 효과가 지속되려고 하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강 주입술이 아닌 경구약이냐 안약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 임상 실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능과 딜리버리 그리고 시스템 토시시티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SOC 그리고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그 만성 치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망막 질환에는 물론 하이복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망막 이상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관이 이상 생산을 하면서 엔타이 VEGF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이러한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저희는 디지즈 프로그레션 어레스트 즉 질병의 경과 진행을 막는 그런 치료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죠. 몇 번 인젝션을 하고 치료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망막 질환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루젠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웻 AMD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루코스 톡시시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렇게 원인은 다르지만 저산소증이 눈에 발생을 하면서 저산소 유도인자 1알파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두 가지 활동이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이 하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지오제닉 사이토카인 익스프레션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신생혈관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니컬 임상 단계의 모든 약물들이 이러한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신생혈관을 막고 비간접적으로 어퍼스트림에서 그 히폰 알파를 직접 조절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산소 유도인자 1알파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투지4 엔티바디를 그러니까 NN21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저희가 히폰 알파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팔로지컬 VEGF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지올리컬 VEGF가 베스큘러 호미오스타시스에 필요한데 이게 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avascular area expansion, 아니면 롱텀 블라인드니스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폰 알파를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인드 스페시피가 VEGF에 바로 없는 그러한 항체를 이용할 때 저희가 패솔로지컬 VEGF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올리컬 VEGF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비트로 스터디에서도 저희가 컨펌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애플리버셉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히폰 알파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NN21하고 저희가 효능 그리고 PK 파라미터를 비교를 했는데요. 왼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CMV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효능이 더 좋아하고요. PK 프로필도 아일리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표준 치료제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임상 단계에 있는 에셋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치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병의 경과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도 효능 측면에서도 지오제닉 사이토카인을
히폰 알파 프로틴을 억제하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고요. 그리고 효능을 그래서 더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듀러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프로퍼티 기반의 반응 지속 기간이 아일리아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측면에 반응 지속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 레귤레이션하고 엔지오제닉 사이클타임 서프레션이 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이러한 SC 효능성과 효능과 반응 지속 기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톡시콜로지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IND 제출을 아마도 내년 초에 할 것 같습니다. FDA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휴먼 스터디는 아마 미국에서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레티나 디지즈에 대해서도 2023년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N32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T-CKIT ADG인데요. 이것은 고형암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암 치료제에서 CKIT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GIST 위장관 기질 종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T에서 CKIT 돌연 변이가 이 인디케이션의 드라이버인데요. 환자의 85% 정도가 CKIT 돌연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정도는 CKIT 원타입이고요. GIST에 SOC가 있는데 물론 좋은 약물이지만 효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종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이것은 폐암의 종류로서 폐암 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PD-1이 그리고 화학요법이 표준 치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생존율이 8개월입니다. PFS는 여기 적응 중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고 환자들이 PFS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PFS와 이 OS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전반적인 생존율과 관련이 있는 타겟이고요. 환자들의 50% 정도가 CKIT 과발현이 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ADC가 필요한데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ADC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자적인 링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스페시픽 컨주게이션하고 DL 컨트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커머셜 링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페일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의 특징 그리고 저극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효능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T T1 제노그래프트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5 MPK 용량 이상에서 완전 관해를 110일차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비보 스터디도 있고요. 또 더 좋은 것은 SCLC 물론 이것이 더 어그레시브한 암인데 지금 타겟 테라피가 없는 상황에서 ADC에서 3-MPK 레벨 이상에서 완전 관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터디에서도 컴플릿 리미션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성과 관련된 우려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 전략을 짜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독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60 MPK 인비보 레벨에서 이 약물에 대한 톨러레이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테라퓨틱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20배 정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톨러런스도 좋고 이 용량이 낮을 때에 효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T하고 소세포 폐암에서의 저희가 치료 옵션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리백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치료제이고 스텐트나 스티발가 레고라페닙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글리백하고 저희가 병역요법으로 활용이 되면 미디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를 2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이었는데 최소 36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ABC랑 병역요법으로 진행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세포 폐암에 대한 치료 전략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DMO 파트너와 함께 후보 물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에는 저희 제조의 역량을 확대를 하고 IND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말에 IND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 후보 물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 세계적인 개발 파트너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파트너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연한 협력 구조에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이러한 또 효능이 좋은 약물 개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리사이즈 D라는 완벽 인간 항체가 있습니다. 완전 인간 항체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분 동안 저희 이러한 완전 인간 항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항체 약물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완전 인간 항체를 개발하는 데 많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에 기술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항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20년이 넘게 저희가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CEO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도력 하에 지금 아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좋은 항체라는 것은 목적에 많은 항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CTRT나 ADC 그리고 수도 엔티바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항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그널 블러커로 초반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저희가 그 개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사이즈 D 플랫폼은 완전 인간 항체 AB 리드를 4개월 동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휴머나이즈 마이스, 휴마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험볼 바이오마 H2L2 마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술 플랫폼은 이 엔티바디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기술에 종속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유연성을 갖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타겟을 표적화해서 저희가 시장 진출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라이브러리 스크리닝하고 휴마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떤 게 더 낫다라는 그러한 건 아니고요. 각 기술별로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저희가 이뮤나이제이션 기반의 휴마이스를 쓰는지 말씀을 드리면 개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스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은
조준을 할 때 샷건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풀에서 항체를 다 모아서 이것을 항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뮤나이제이션 기반 그리고 휴마이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인비보 모델의 경우에는 스나이퍼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정조준을 하고 조준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컨트롤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변성, 베리어빌리티 높기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IF의 정규 분포를 보면은 더 폭넓은 아웃풋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성을 조절하는가, 그래서 아웃라이어와 같은 고품질의 항체를 찾아내는가, 이게 정규 분포의 커브의 맨 끝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가 중요한데요.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했습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Unmet Medical Needs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드러그 타겟을 Unmet Medical Needs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 단계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모델리티 전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리티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퍼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리티 전략, 그 다음에 드러그 타겟도 선정을 하고 언맷 메디컬 니즈를 다 일을 하면은 이제 항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뮤나이제이션 기반의 접근법은 실제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용 기전이 시그널 블러커나 아니면 딜리버리 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 결정기의 그 결합 자리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일부 멤브레인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 에피토 바인딩 사이트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민 시스템의 인벌브먼트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시그널 브로커는 라이간드나 아니면 리셉터에 붙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쟁적인 결합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시그널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컴패티티브 바인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툴 같은 경우에 ADC냐 CAR-T냐 아까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희 경우를 봤을 때 ADC의 경우에 바인딩 어피니티와 관련이 있고 CAR-T의 경우에는 바인딩 어피니티가 낮습니다. T셀에서 타겟, 그 다음에 타겟에서 디태치하고 여기에는 또 다른 타겟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엔티바디에 대한 프로퍼티, 이것이 IDC냐 아니면 CAR-T 프로포즈냐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디스커버리 단계 이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체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엔티젠이 최적화되어야 되는가, 단백질을 활용해야 되는가, 펩타이드냐 아니면 다른 거 활용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타겟 스트럭처 기반의 레코그니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티바디 타입도 중요합니다. IgG냐 아니면 IgM이냐 아니면 IgG 1에서 4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펙터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타겟 인디케이션 중에 이펙터 펑션이 그리고 이 좋아야지만이 엔티튜머 이펙트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적응증에서는 이펙터 펑션이 너무나 좋으면은 감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안티바디를 저희가 좋아하는데요. 엔지니어링이 없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엔지니어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다이나믹한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전체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크리닝 크라이테리어를 사전에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된 이후에 실제 디스커버리는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엔티바디 리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는 2023년부터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오더 투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엔티바디 타겟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지속을 해서 오더 투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다른 바이오 기업에 한국에서부터 2024년에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